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120살, 150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만은 미래의학은 상상도 못할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좀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국내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시면서요, 20여 년 전부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서 국내 정보의학의 최고 권위자가 되신 김주한 교수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보의학이라는 단어는 참 생소합니다. 네. 뭡니까, 정보의학이? 컴퓨터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컴퓨터로 하는 의학. 아니, 의사분들 다 컴퓨터로 이것저것 자료 활용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 안 쓰는 의사분들 계신가요? 그게 자료 처리하느라 쓰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의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실질적인 의학, 행정을 돕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돌보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만드는 분야입니다. 환자 하나하나의 차트 관리 정도가 아니고, 네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죠. 일단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네. 분석하고 네. 내가 잠자거나 깨 있어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이러는 거죠. 현재 의학 시스템은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병원에서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있죠. 병원에 가면 의사를 통해서 잠깐 열려서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예. 또 잠들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러나 데이터라는 건 오늘날 컴퓨터에 의해서 24시간 365일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권해줄 수도 있고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몇 살 때 감기 걸렸었고, 네. 혈압이 어떻고, 이런 나에 관한 모든 의학 관련 정보를 제가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이 다 해결하면 되죠. 컴퓨터니까. 스마트폰에요? 네네. 스마트폰은 완전한 컴퓨터입니다. 예, 그렇죠. 완전한 컴퓨터고 예. 그 안에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 대한 모든, 나의 대리자가 돼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스마트폰에 저에 관한 의료 관련 모든 정보를 넣어놓는다. 네.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일이 필요할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서 나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뒤져서 나한테 필요한 어떠한 요약된 정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놓는다. 또는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하니까 의사를 찾아가 봐야 한다라든가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든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따라다니는 비서 또는 옛날에 포켓 닥터란 말 썼거든요. 저희는. 포켓 닥터. 네네. 90년대입니다. 주머니 속의 네. 의사. 예. 90년대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주머니에다가 의사처럼 넣고 다니자. 왜냐하면 의사는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나를 돌봐주는 의사가 날 늘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예. 컴퓨터로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하는 MIT의 94년도에 그 가디안 에인젤 그러니까 수호천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스마트폰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의사 만날 필요 없네요. 필요하면 만나야죠.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는 거고 네. 데이터화되는 것이고 데이터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들과 비교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오늘 점심은 넌 뭘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뭐 꼭 필요하다면요. 음식이야 어느 걸 먹어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예.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약은 먹어라 뭐 이런 거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느 약을 먹어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피할 거는 알려주죠. 나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 것은 피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궁합이 맞는 약과 안 맞는 약을? 그건 이제 워낙은 요즘은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 약이라는 건 단백질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단백질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운송되고 분해되고 배출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다 사람마다 변형이 돼 있거든요. 조금씩 돌연변이 이런 게 변이가 있어서 어떤 약이 나의 변이와 맞지 않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는 약, 내가 보통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먹는 약은 괜찮지만 나한테 특별히 안 맞는 음식이나 약이 있죠. 그런 경우는 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피하는 게 좋죠. 조금 아까 저희가 이제 정보 의학 얘기 시작하면서 저의 뭐 일거수일투족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 기본이 되는 건 유전자 분석이겠군요. 뭐 유전자가 뭐 한 개인에 대한 모든 건강에 대한 정보의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죠. 나머지 정보를 합친 정도.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정보의 한 절반가량은 나의 유전자 정보가 일단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지금 유전자 분석이 이렇게 쉽습니까? 뭐 하룻밤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순수 비용만 따지면. 그렇게 싸졌어요? 네, 서비스도 100만 원 정도에 합니다. 그 유전자 분석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죠.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은 먼저 생겼고 마치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를 환히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지능적으로 이 유전자의 어떤 부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이제 아는 게 전체 1%도 못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도전적인 과제고요. 그걸 통해서 그래도 알려져 있는 게 많이 있고 최근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서 뭐 어떤 뭐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나하고 잘 맞는지 음식이 잘 맞는지 혹은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내가 꼭 피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화제가 됐던 게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자기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 암도 발생 안 했는데 유방 절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예, 뭐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로 유태인들한테 나오는 좀 특수한 변형이었죠.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 경우는 의학적으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하는 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여자 형제나 엄마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의 발병 확률이 80%를 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절제한다. 그리고 뭐 성형수술 잘 하면 되니까. 80%가 넘는다? 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대체도 그건 정확히 맞습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정확한데 그런 정확한 건 전체 몇 프로가 안 될 정도로 작고요. 그렇군요. 유전자를 읽어내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뭐 유방암 확률 80% 이 정도까지 보이는 건 몇 개 없다? 개수로는 수천 개인데 그것의 그 전체 종합 분석 그렇죠. 종합적으로 얼마나 나타나냐 했을 때는 뭐 몇 퍼센트 단수로 한 3%, 2% 이 정도 아직은. 김주환 교수님도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2011년에 다 분석을 했고요. 그때는 한 3천만 원 들었고요. 그 전에는 한 1억 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 1,500만 원, 한 1,000만 원, 그러더니 500 이러다가 현재는 한 50만 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요? 네. 반도체 발전 속도보다 빠르다고 지금 하죠. 말씀하시는 거 2012년이면 5년 전인데 그게 지금은 50만 원? 네네. 그 전에는 뭐 2003년경에는 조 단위의 비용이 들었다. 조 단위? 한 사람 유전자 분석하는데? 네. 기억하시죠? 2003년에 인간 유전체가 완전히 해독됐다라고 막 신문에 나던 적이 있습니다. 게놈 지도 이렇게 표현하던 그거죠. 예. 그게 한 10년 걸려서 한 사람의 유전자를 읽어낸 거죠. 20몇 개의 나라가 10년에 걸쳐서. 그게 조 단위가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오늘날은 그냥 침이나 혈액을 꺼내서 집어넣으면 다음날 나올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김 교수님은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네네, 예. 뭘 아시게 됐습니까? 뭐 어느 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아시게 됩니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만. 네네, 뭐 예를 들면 그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이제 뇌 혈전을 막기 위해서 혈전 방지제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뇌 중풍을 막기 위해서요.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약을 먹는데 그게 어떤 약 작용을 하냐면 혈액 응고인자 10번을 활성을 낮추는 겁니다. 10번의 활성도를 차단하는 예. 약을 씁니다, 현재. 예. 뭐 수백만 명이 먹고 있는 약이죠. 뭐 미국에서는 수천만 명이 먹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몇 억 명이 먹는 약인데 근데 저는 응고인자 10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응고인자 10번 두 개인데 유전자는 한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둘 다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예, 예. 아예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예.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혈액 응고인자 검사를 했더니 100%에서 67% 저는. 그러니까 그 활성도가 네. 이미 67%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거든요. 혈액 응고인자를 낮추는 약. 근데 저는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죠. 67%에서 더 떨어져서 큰일 나죠. 30%까지 떨어져요. 그럼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안 멈추는 안 거죠. 멈추죠. 예, 상처가 좀 나도. 네. 예, 예. 제가 한 80 정도 되면 한 20%, 30% 의사가 저한테 그 약을 처방할 확률이 20% 가까이 되죠. 그건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네. 근데 그 약을 드시면 안 된다. 그 약을 먹으면 저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160명 중에 하나 평균. 우리나라에 한 뭐 8만 명? 꽤 많네요.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군요. 또 몸에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이런 것도 나옵니까?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잘 아시는 게 아밀라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음식을 꼭꼭 씹으면 침에서 나와서 예. 음식 그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해주는 소화시키는. 예, 예. 근데 아밀라제라는 게 원숭이는 유전자 한 개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은 평균 6개 정도 갖고 있어요. 6배로 증폭된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농경 문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곡식을 많이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늘어났어요. 한 2만 년 사이에 6배 증폭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남방계 농경 민족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평균. 북방계는 한 평균 5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개 되고요. 자,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키모. 또 아프리카의 어떤 특수한 지역 이런 데는 농경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몇만 년 지낸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작년에 2년 전에 나왔는데 아밀라제 개수가 적은 사람이 곡식을 먹으면 예. 그 소위 비만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면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아닙니까? 그 전분이라는 건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고 네. 밥심으로 사는 건데 네, 우리는 네, 네. 이 사람은 밥이 독인 거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보다 적게 먹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적게밖에 처리 못하는 거죠. 그것은 옛날의 원시 시대에 그러니까 에스키모 사람들이 곡식을 먹는 수준밖에는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네. 햄버거를 먹으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 같지만 신토부리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는 사실 의사들은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맞네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게 약에 대한 것도 똑같이 약을 처리하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처리하는 유전자가 약을 처리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김 씨네 집안은 저기 강원도 산골에 살고 이 씨네 집안은 바닷가 해남에 살면 이쪽은 뭐 고사리도 먹고 다른 거 많이 먹을 거고 해남에 살면은 뭐 낙지도 잡아먹고 이럴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음식을 먹으면 몇천 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적응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약은 그 중에 어딘가를 굉장히 특정한 영역을 아주 작은 영역을 취약한 대로 공격할 수가 있죠.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러면 뭐 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아까 혈액응고인자 10번의 경우 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약인데
수천만 명이 먹고 있는 약인데 저는 그냥 먹으면 무용지물 갑니다. 드시면 안 되는 거. 뭐 증거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죠. 늑대가 개가 되는 개가 네. 되는데 한 4만 년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늑대는 한 개만 갖고 있고요. 아밀라아제를. 개는 뭐 심지어 10개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람 따라다니면서 곡식을 얻어먹고. 예. 그러니까 불과 1, 2만 년 사이에도 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유전자가 남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곡식을 아니, 밥을 계속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찌거든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만. 네. 그렇게 개개인의 유전자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점점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급속도로 빠르게.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 전인가 그 유전자 분석이 의료보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주 일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이긴 한데 지난 2016년 6월 말경에 한 10가지 뭐 사소한 것들이 조금 허용이 됐고 올해 3월 1일부로 암 유전자, 희귀 질환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고요. 네. 앞으로 미래의학이 되면 네. 사실 모든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는 기초 분석 자료 아니겠습니까? 뭐 출산 때부터 이제 기초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네. 뭐 한 10년 지나면 비용도 한 몇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죠?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의료 관련된 이런 네. 정보도 훨씬 더 늘어날 것이고. 물론이죠. 그러면 진짜 모든 국민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하게 되겠군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부담은 없고 대신에 활용도가 높다면. 네. 네. 요즘은 이렇게 USB만한 요만한 그 유전자 분석 장비도 나왔거든요. 영국에서. 네. 그 기계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에 꽂아서. 그래요? 자기가 그냥 직접 해요? 자기가. 참. 이런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뇌 영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MRI, CT 이런 게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엔 소프트웨어 없어서 제가 뭐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분석을 했고, 미래의학에서 컴퓨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 간 게 의사 전문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97년도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20년 됐네요. 97년도니까. 근데 97년에 갔더니 95년경에 이 분야가 대규모로 활성화되는 게 시작이 됩니다. 마이크로레이라는 기술인데 유전체 전체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초기 기술이 95년에 만들어지고 제가 97년에 미국에 떨어졌는데 이걸 다루려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필요해지는 거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학도 알고 생물학도 알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분야가 정보의학이라는 분야는 그걸 하는 분야니까 의사니까 의학은 좀 알고 다 알아야죠. 네, 세 군데를 다 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그걸 배우러 갔다기보다 미래의학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공부하러 갔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건 뭐 무조건 일로 가는 거다라고 봤죠. 한눈에 그냥 알았습니다. 네. 어차피 의학이라는 것도 다 데이터와 정보에 관한 학문 아니겠습니까? 의학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환자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 환자의 상태가 또 바뀌니까 또 정보를 얻고 이런 소위 왔다 갔다 하는 2단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환자들이 어떤 유형을 보일 때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라는 게 축적된 것. 그게 의학이죠. 그게 의학이죠. 그걸 체계화한 게 의학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의학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느냐 생각했더니 하나는 환자에 대한 그 차트죠. 기록. 또 하나는 이런 생물학적 데이터, 과학적으로 얻어지는 계측치. 그 당시에는 뇌 영상이 가장 정밀한 계측치였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좀 제대로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30살이 넘어서 20살짜리 학생들하고 제가 아예 MIT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위를 받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학이 아닌 공학을 가신 거예요? 네네, 컴퓨터를 했습니다. 공대를 아예 들어가셨다? 네, MIT에 갔습니다. 네. 전문의가 이제 새로 공학 공부를 시작하신 거고. 그래서요. 네네.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처음에 의학은 뭐 사람의 몸을 두들기고 만지고 뭐 사진 찍고 뭐 계측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오늘날의 의학은 한 환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결론을 하는 정보의학적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컴퓨터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사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의 미래 의사는. 예. 그리고 주로 하시게 되는 건 아무래도 유전체 분석 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것처럼 업무로 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신과를 할 때는 정신과 차트, 소프트웨어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뇌 영상을 했고 지금은 차트와 유전자를 하는 거죠. 뇌 영상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방대하고 챌린징한 데이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록, 그 다음에 유전자 두 개를 묶어서 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유전체 분석 자료와 그 의료 기록, 환자 한 명의 네네네. 의료 기록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신다. 뭐 그렇죠. 진단이든 연구든 뭐 판단을 하는 뭐든 종합하는. 그래서 그런 유전체 정보를 통해 아까 뭐 잠깐씩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이런 약은 위험하다. 네. 우리 교수님처럼 네. 그런 거를 파악하는 그 서비스도 이제 곧 시작이 된다면서요? 예. 뭐 그런 분야가 생긴 지는 한 50년 됐습니다.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가 나올 줄은 몰랐죠. 옛날에는 그 중에 하나 찍어서 보고 하나 찍어서 봐서 한 1000개 정도? 네. 30억 개 중에 한 1000개를 가지고 뭐 이제 약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 5,000개 정도 되는 약물에 대해서 나와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걸 교수님이 직접 개발하셨어요? 네, 저희가 2012년에 특허도 내고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만들고 2015년에 실리콘밸리에다가 아예 회사를 하나도 만들어서 미국에서 한번 이게 정말 되는지 시도를 하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까?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지사를 만들어서요. 제가 직접 회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기술 이전에서 한국계 미국인 CEO가 계신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제도가 유전자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질 않거든요. 미국은 일단 뭐든지 금지해 놓질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이런 구조고 미국이 시장이 크고 첨단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테스트할 가치가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승인을 인정을 받아야 뭐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미국에서 한 5년 있으면서 미국에 좋은 일 많이 해줬는데 이제 돌려받아야죠. 또 하나 저런 것도 있겠네요. 미국은 다인종 국가니까. 네네. 유전자들이 상당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그죠? 동아시아 사람이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균일한 거의 형제 가족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나머지 흑인, 백인, 황인종 합친 그 복잡도보다 훨씬 다양하죠. 10배 이상.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5천여 개의 약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더 효용성이 있겠네요, 미국에서.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문제를 돌볼 의지도 강하고요.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환자한테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긴 경우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그래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사가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놓거나 사진을 찍거나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게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환자가 좋아졌다는 건지 나빠졌다는 건지는 잘 안 따지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돈 문제는 그렇죠. 네. 돈의 관점에서.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러나 미국은 뭘 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과가 좋으면 보상이 더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전체 회원제로 전체 회원을 총액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소위 결과가 그 행위의 피드백이 되는 구조를 우리나라는 좀 갖고 있는 편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 나라마다 의료제도는 다른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서는 환자의 위해나 안전을 돌볼 인센티브가 강하죠. 그러니까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성공하면 정착이 되면 국내에도 분명히 서비스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고. 국내에도 사실은 5월 정도에 시범적으로 아주 작지만 시작은 할 계획입니다. 시작을 한다. 네.
아까 그 97년 미국 가서 공학 공부하실 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좀 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칠드런스 병원이라고 보스턴의 하버드 의대 칠드런스 병원에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있다가 한국에 모교로 돌아왔고요. 거기 계시다가 왜 한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학문적으로는 거기서 뭐 제가 논문을 쓰든 연구를 하면 큰 조직에 있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갈 때는 정말 배워야 돼서 갔지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거 뭐 충분히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돌아와서 스스로 하나의 독자적인 걸 만들자.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가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호기 좋게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니까 귀국하실 시점만 해도 국내에는 이른바 정보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 갖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이제 정보의학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걸 이제 뭐 일본어를 번역해서 의료 정보학 그러면 이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시스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받고 또는 뭐 바이오 생물 정보학 그러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두 개가 미국에서도 합쳐져서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결국 정보로 하는 의학의 분야다. 그렇게 보고 뭐 그 용어를 좀 오랫동안 우겼습니다. 정보 이야기라고 쓰자. 그랬더니 이제는 많이들 쓰시고요. 근데 그 의사분들은 각자 정신과 의사, 의비인후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조금씩 관심만 가졌을 뿐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보의학에 24시간 매달리자. 네. 이렇게 한 1호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의사 출신 중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전문의를 대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미국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의사를 하고 나면 뭐 내과외과 이런 전문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과 전문의 중에서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무슨 순환기내과, 뭐 종양내과 이렇게 나눕니다. 세부 분과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 세부 전문의, 서브 스페셜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2009년, 10년 이때부터 만들어서 소위 세부 전문의, 정보의학의 세부 전문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문적인 과정 말고 임상적 과정에서의 정보의학의 세부 전문의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그 준비 과정을 만들어서 주말에 토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을 28주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강의 가르치고 실습해서 저희가 일단 인증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인증의, 정보의학 인증의 이걸 만들었고요. 5년째 운영하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세부 전문의를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1년에 한 40명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늘어나겠군요. 이제 뭐 교수님의 연구 역정 얘기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미래의 의료 서비스는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아까 정보의학 처음 얘기할 때 휴대폰에 내 유전자 정보와 나의 모든 의료 정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정보와 교류하면서 필요한 걸 알려준다. 이걸 헬스 아바타 이렇게 개념하셨습니까? 네네. 그것도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개념이세요? 네네. 저희가 미래부 지원을 받아서 2010년부터 과제로 선정이 돼서 6년 반 동안 1년에 20억씩 연구비를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 쓰고 있고요. 헬스 아바타? 네네. 아바타라고 했고요. 나의 아바타처럼 나의 디지털 의료 분신이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나는 뭐 일상생활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아바타가 의사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약사도 만나고 정보도 뒤지고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 대리자로서. 그래서 의료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전화를 걸거나 뭘 하지 않아도 네네 그렇죠. 그 헬스 아바타가 의사를 만나요? 뭐 직접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네네 합니다. 저절로? 네, 의사가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그 콩팥이 문제가 되면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혈액 투석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뭐 10만 명 정도 되고 계속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뭐 맞아요. 2조, 3조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근데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한 열 몇 개 주요 병원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 3번을 혈액 투석을 하러 가야 됩니다. 하루에 맞습니다. 3시간씩.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검사 결과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걸 매일 체크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돌봐주지를 못하죠. 현재 시스템은. 여행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또 투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뭐 아바타 빈즈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콩팥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는 데이터가 나오면 의사가 환자한테 그 중요한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뭐 어떤 환자한테 예를 들면 설문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우울증 같은 걸 체크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우울증을 체크하세요. 이런 설문을 처방하는 거죠. 약을 처방하거나 검사를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환자한테 물어봐서 대화를 해서 정보를 얻고 환자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필요할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한테 보여주고 그래프로 그려주고 다른 환자와 비교해서 당신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고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많아지면 네. 의료는 좋은데 네. 그러나 의사도 너무 힘들고 그렇어요. 그런 문제를 기계가 대신 중간에 해주고 의사는 주기적으로 전체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동반자로서 가는 그런 모델로 지금 저희가 많은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투석하러 갈 때가 언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네. 주기적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뭘 이렇게 딱 눌러보면 설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응답을 하면 네. 그걸 또 의사가 아닌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을 해서 네. 다음번 의사를 만나러 갈 때 그거 결과가 반영된다. 그런 네, 겁니까? 뭐 그렇고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륨이 높다. 그러면 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분이 여름에는 뭐 수박을 먹어가지고 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경우에 검사 결과가 이러니까 당신은 이런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뭐 약을 받았으면 처방전을 사진을 찍으면 그 약 중에 또는 뭐 음식을 찍었으면 음식 중에 당신이 이게 잘 맞을지 문제가 될지를 체크해 주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가 늘 따라다니면서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오게 되고 예. 마치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듯이 나는 이런 서비스는 나는 하고 너무 귀찮은 건 난 안 하겠어.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질환별로, 네. 환자별로 네. 따로따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군요. 예, 저희가 한 4개 정도 현재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아까 콩팥 질환에서는 지금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건국대랑 개발한 이제 스포츠 의학에 관한 거, 그다음에 서울대 소아병원이랑 개발한 소아암 환자를 돌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임상적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아마 몇십 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두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되면 네. 그런 특정한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네네. 다 그걸 하나씩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결국 그게 바로 포켓 닥터네요. 아까 네네네. 말씀하신 포켓 닥터가 헬스 아바타가 되는 거고, 네. 그게 내 휴대폰 안에 들어서 네. 뭐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니까 특정 의사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의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저를 도와주고 네. 먹는 거 조절해주고 네네. 병 걸리지 않도록 운동량도 조절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거야 뭐. 그죠? 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뭐 방법이 있다면. 네. 결국은 이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질 서비스네요. 네. 정확하게 총체적인.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데 나는 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음식, 운동, 예방법, 네. 그리고 약간의 질환이 시작되면 관리, 네. 뭐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면 결국은 수명은 늘어난다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그런 거죠. 데이터와
지능이죠. 인공지능. 네. 그런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되면 의사들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런 우리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죠. 의사가 하는 일은 뭐 예를 들면 최후의 순간까지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그런 공감도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 다 가치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런 것까지도 다 돌보는 부분이 필요하죠. 단지 의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한 뭐 70-80%의 일은 기계가 해도 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빠르게 자동화가 되고 지능화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전체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휘하는 사람이 예. 의사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의사는. 미래 의사는 정보의학 의사만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래 의사는 결국 사라질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예. 네, 의사는 사라질 운명입니다. 정보의학 인증에만 빼고. 의사 숫자도 줄겠군요. 아무래도. 저는 오히려 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래 살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나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나이 고령화가 되면서 의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았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의학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의료 관련직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직종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종합적 판단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의사가 더 많아지고 의료직 종사자가 줄어들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영상 분석사 뭐 이런 쪽은 좀 줄어들겠군요. 기계로 대체 가능한 부분은 줄고 대신에 의사들은 오히려 더 늘어날 필요도 있다.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의사라면 이제는 무조건 정보의학적 소양을 갖춘 그렇게 되겠군요. 의학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 그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그 교수 역할은 사라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온라인 강좌가 웬만한 건 더 좋거든요. 다 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학생이 바뀌려면 교수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의료가 바뀌려면 의사가 바뀌어야 되고 의대가 바뀌어야 되고요. 자, 오늘 유전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온 끝에 제가 좀 우려되는 것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기억하는데 가타칸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영화에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유전자를 딱 분석해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임무가 따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서 자기 유전자를 막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선발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억하시죠? 그 영화? 네네, 잘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유전자 정보 빨리 내놔라. 그래서 너는 틀림없이 무슨 병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보고 결혼 안 해.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도 이미 일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유전자는 아니더라도 건강진단서 가져와라. 장인 되실 분이 사야 될 분에 그런 일은 벌어지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결혼이나 이럴 때 그걸 물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유전자는 생각보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유전자라든가 더 나쁜 유전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상황에 더 맞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유전자 정보 보고 뽑는 일도 생깁니까? 그건 뭐 명백하게 불법이죠. 그 유전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정도에서 막힐 것 같고요.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은 미국은 이제 GINA라고 해서 Genetic Information에 의한 Non-Discrimination A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히 다인종이 있었던 미국은 인종이나 성별, 나이, 이력서에 그런 거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진도 못 올리게 하고. 그럼요. 그것에 의해서 뭐 집을 빌리거나 취직하는 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회사나 이런 공적인 데서는 당연히 차별금지 조항이 이미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할 때 상자한테 장인이 달라고 그러는 경우에 어렵죠. 더 이제 미래가 되면 그게 너무 보편화가 되면 그러면 진짜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도 유전자적으로 우수한 사람만 따로 뽑으려는 데들이 생길 것이고 네.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행위도 유전자와 유전자 결합으로 어떤 유전자를 합치면 가장 훌륭한 아이가 나온다. 이런 걸 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이런. 뭐 이제 그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혹시 그 톨스토이의 안나까리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행복한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이유로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들은 다 100만 가지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즉 행복이라는 거는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뭐 살만하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행복한 거고 불행한 건 다 다른 사연이 있는 거죠. 유전자를 보면요. 어떤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라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문제가 있는 것만 드러나는군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각각 개별적인 이유죠. 그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좋다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별 탈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아주 좋은 유전자를 뽑는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비현실적이고요. 문제가 현 시점에 안 맞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해결해 드리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 그런 면에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올림픽 선수를 운동선수, 그 우주 조종사 스포츠 의학에서는 사실 유전자 사용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얼마 전에 무슨 이 약물 사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특정한 기능을 고도로 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력이라든가 그렇죠, 심폐.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처럼 그것에 맞는 유전형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라든가 극한 상황 이런 거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고 군인이라든가 뭐 그렇긴 한데 행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지낸다든가 유머가 많다라든가 이런 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쭉 드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맞아.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네네. 전혀 다른 사람이 네. 되더라. 네. 유전자가 지배하는 것보다 환경이 지배하는 것도 더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역사에 따라 그 히스토리에 따라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네. 하나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고 연결됩니다만 네. 유전자 정보가 보편화되는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네.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일단 유전자 정보는 개인 정보고요. 예. 개인 정보 이상이죠. 왜냐하면 가족하고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유전자의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왓슨의 누이가 네. 왓슨의 서열을 공개했거든요, 유전자를. 예. 누이가 오빠를 소송했습니다. 너랑 나랑 반반 공유하는데 왜내 자기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느냐. 진짜 소송을 했어요? 네, 진짜입니다. 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를 병원에다가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유전자 정보는 나를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의료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연세대학병원에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병원에 안 가면 소용없잖아요. 네. 저기 부산에 갔다 부산대 병원에 가면 쓸 수가 없으면 예. 소용이 없으면 전국에 뿌려놓을 수도 없고 민감하죠. 그리고 의료기관도 들고 있기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정보는 맡길 데도 없다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다가 맡기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그걸 맡는 사람은 또 관리 책임이 생기니까 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필요할 때는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헬스아바타에서는 내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뿌려놓을 수 있는 구조가 좀 아니거든요. 네. 다른 진료 정보보다도 더 개인정보, 다른 개인정보보다도 더 개인정보입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거든요, 요즘은. 네. 이름은 바꿀 수 있고요. 개명 주소 신청하면 다 되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DNA는 바꿀 재료가 없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과 다루는 방법론과 사회적 합의가 네. 필요하다. 네.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면 친족 관계가 다 나오거든요. DNA를 다 비교하면 예, 누가 나오죠. 누구의 나오죠. 자식인지 나오죠. 그것도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 성숙도 이게 가면서 같이 기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전자 맹신주의 이런 것도 막 생기겠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좀 겁을 주고 예.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말에 또 솔깃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게 상업적으로 이용될 확률이 꽤 있고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많이 있었어서 예를 들면 뭐 적성 검사를 해준다, 뭐 지능 검사를 한다, 뭐 이래서 강남에 뭐 아주머니들 계실 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얘기하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학적 증거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저러한 유전자 분석은 금지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제 조금 더 완화됐죠, 최근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함부로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거나 그러는 건 좋지 않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성년자는 분석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특정한 병이 있으면 그거 목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제가 제 걸 분석한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관점을 갖게 되죠.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럼 이 아이에 대한 교육과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 보고 적어도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 자기가 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양육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면 곤란하다. 아마 아까 약물 분석, 약물 반응에 대한 분석 이런 건 뭐 프라이버시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 편견을 갖는다는 건 그 아이의 발전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좀 아니다. 그런 건 법적으로도 좀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윤리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분석을 하면 옛날에는 보고 싶은 것만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분석하면 전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알게 되는 게 생겨요. 의사도. 이걸 검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건 또 꼭 알게 된 걸 알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소위 우연하게 찾은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발전을 하지만 미국 유전의학회에서는 한 50개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거는 그중에 어떤 것들은 이것은 치료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대응 방법이 있고 상당히 명확한 증거를 갖고 아까 안젤리나 졸리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에는 알려줘야 한다. 이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런 목록도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꼭 알려줘야 되고 그건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있는 건데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알려줘야 되는 것도 따로 만들고 어떤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따로 만들고 할 일이 많습니다. 미래의학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보 뭐 이런 것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는 또 윤리적인 측면, 법과 제도가 또 뒷받침해야 할 측면 할 일이 태산이군요, 정말. 뭐 그건 또 전부 의사분들만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또 법학자라든지 또 정부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흘러온 이 속도보다 빛의 속도만큼 빨라질 것이다. 이건 분명하죠? 네, 분명합니다. 10년쯤 있으면 저도 제 핸드폰에 헬스 아바타 하나 가지고 있을까요? 뭐 그러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10년이면 뭐 가격도 뭐 10만 원 이해할 거고 알려진 지식도 지금보다 뭐 최소 1000배 이상은 많을 거고 그중에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뭔가 약을 드실 가능성이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약이든 그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또 근데 그런 게 다 나를 도와주는 보조인 것이지 거기에 끌려다니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의학, 미래의술의 어떤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도움을 주셨네요.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120살 정도는 누구나 산다. 이 말 들으니까 이게 웃을 일인가, 우울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